안녕하세요. 구비진 인생을 살아온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 다들 어려운 경기 속에 사는 게 팍팍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시죠? 남편과 수원에서 갈비집을 운영 중인데 장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어려운 경기가 체감이 되네요. 그래도 옛날에 애들 키울 때에 비하면 살만해졌지만 요즘 부쩍 어려웠던 과거가 떠오릅니다. 제가 남편과 갈비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면 남들은 처음부터 이런 가게를 운영해 온 줄 알아요. 하지만 저야말로 힘들었던 과거, 쉴 틈 없이 말할 수 있는 사연 많은 아줌마랍니다. 그 힘든 세월 남편과 같이 이겨냈는데 이제는 저도 며느리 손자를 볼 나이까지 됐네요. 생각해보면 제 인생 고난의 시작은 남편의 사업 실패였습니다. 사업이야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것이니 남편이 힘들다 힘들다 해도 솔직히 그렇게 쫄딱 망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눈앞에 벌어진 기분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눈앞이 아득해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것만 같았어요. 갑자기 집까지 쳐들어온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압류 딱지를 집안 곳곳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들과 딸이 많이 어리기까지 했죠. 그래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아이들이 어리다고 울며 매달리다 차라리 저한테 붙이고 가라면서 바닥에 드러눕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사업이 망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갔어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게 있다면 남편이 사업을 또 하겠다고 고집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사업으로 돈 벌었던 남자들은 평생 사업만 하려고 한다잖아요. 과거 명성에 사로잡혀서 다른 일은 생각 안 하면 어쩌나 했는데 남편의 빠른 판단력 덕분에 저희 가족은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막노동부터 트럭 운전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키운 애들이 번듯한 직장인이 되어서 시집 장가를 가겠다고 하는 거 보면 저랑 남편 이제는 잘 살았다고 말해도 되겠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 제 몫이라는 성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그렇다고 저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한탄하자고 시작한 사연은 아니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만 어쩔 때는 얘는 대체 뭘까 싶은 며느리를 소개하고 싶어 사연을 쓰게 됐답니다. 세상에 별별 며느리 다 있지만 저만큼 특이한 며느리 본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덕에 저도 별난 시어머니 다 됐지 뭡니까? 지금이야 별종 같은 며느리라고 귀엽게 보지만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는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저도 딸이 있는데 제 딸이랑은 아예 다른 부류였어요. 아들은 서울에 있는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우리 아들은 장가 안 가나 싶을 때쯤 아들이 결혼하겠다면서 지금의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들이 며느리가 공식적으로 인사하는 자리 부담스러워할까봐 지나가면서 얼굴 한번 보여주겠다고 갈비가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날 처음 본 며느리 모습은 새초롬한 게 예쁘장했어요. 아들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라길래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며느리가 인사를 하자마자 저한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테이블 두 명이서 왔는데 2인분 먹고 그냥 가네요. 여기 갈비 맛이 없나 봐요. 세상에 예비 시댁에서 하는 식당에 들른 건데 대뜸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며느리가 당황스러웠어요. 아들도 여기 식당 부모님이 하는 거라며 왜 그러냐고 말하니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오빠네 부모님 식당이면 무조건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거야? 요즘 식당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손님들이 뭐가 맛이 없고 불편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어머님, 저 손님들한테 왜 먹다가 그냥 가시냐고 물어보세요. 양념갈비가 맛이 없다고 하면 양념 레시피 바꾸셔야죠.
저는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맞는지 아니면 유명한 맛집 사장님이 막 평가를 하러 나온 건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때 홀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가 계산을 하면서 매뉴얼대로 손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입맛에 맞으셨어요? 어디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나요? 1인분의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원래 들어오면 3인분 정도 먹는데 사장님 인심이 좋으신지 1인분 양이 좀 많네요. 요즘 이런 집 찾기 힘든데 다음에 또 올게요. 저는 가게의 직원과 아르바이트한테 나가는 손님한테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음식은 괜찮았는지 꼭 물어보게 시켜요. 그때 며느리가 주책 없이 몇 마디를 하다가 아르바이트생과 손님 대화를 듣더니 입을 꾹 닫았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푹 숙였고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터졌어요. 며느리는 그 상황에도 당황한 기색 없이 저한테 다행이라면서 다음에는 아들과 같이 제 식당에서 밥을 먹겠다는 겁니다. 진짜로 속으로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하는 생각과 우리 아들이 이런 애랑 결혼을 하겠다는 건가 싶은 생각이 교차했다니까요. 제 심정 충분히 이해 가시지 않습니까? 처음 보자마자 자기 할 말 다 쏟아내는 며느리 보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정말 황당해서 기가 막혔는데 아들은 그날 저녁 저한테 와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사람 자체가 나빠 보였다기보다 너무 눈치가 없고 경우가 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앞선 상황을 같이 겪고도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걔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엄마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안다니까. 내가 무슨 생각할 것 같은데? 뭐 저런 애가 다 있지? 쟤는 예의도 없고 눈치도 없네.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잖아. 아는 놈이 지금 나한테 와서 그런 애 아니라고 해명을 해? 세상에 어떤 엄마가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예의 반 말아먹은 사람 데려왔을 때 누가 반겨주겠어? 안 그래? 나도 뭐 그렇게 대단한 놈은 아니잖아. 지금 그게 엄마 앞에서 할 소리야? 나는 너 밖에서 저러고 다녔으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어. 에이, 뭘 또 그 정도는 아니야. 나보다 3살 어린데 애가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깊어. 저번에도 같이 칼국수 먹고 나오는데 식당 사장님한테 국물의 깊은 맛이 안 느껴진다고 몇 마디 했다가 사장님이 장사하는 집에 초친다고 욕 왕창 먹었는데 며칠 뒤에 걔가 그 가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인터넷에 욕이라도 썼대? 아니야. 멸치를 사서 가져다 주더라니까. 자기가 고민을 해봤는데 멸치를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고 한번 해보시라고 멸치를 사다 드렸어. 그 집 사장님 그날 이후로 여자친구랑 나만 가면 같이 레시피 고민하셔. 눈치 없는 건 내가 인정하는데 사람 자체는 나쁜 애가 아니야. 아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생각보다 더 이상하게 느껴지기만 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기를 믿어보라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일단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죠. 그날은 남편도 저와 같이 집에 있기로 했고 딸도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며 퇴근하고 바로 집에 왔습니다. 온 가족이 며느리를 기다렸는데 며느리는 단정한 차림으로 인사를 왔어요. 또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 단아하고 참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딸도 제 옆에서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데 제가 너무 기준이 높은 거 아니냐면서 새언니 될 사람 첫인상 좋기만 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딸도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며느리가 가족들을 보며 소개를 할 땐 무난했어요. 판교에 있는 대기업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말에 남편은 무척이나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때가 날이 조금 후덥지근한 때라 에어컨을 켜고 선풍기를 같이 틀어두고 있었어요. 혹시나 집안이 더울까 싶어서 시원하게 해주려고 켜놨죠. 그런데 그 선풍기 바람이 불면서 남편 얼굴로 불었는지 회전으로 도는 선풍기가 한 번씩
남편 얼굴에 바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가 입꼬리를 들썩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배를 잡고 웃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남편을 보면서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혹시 탈모 있으세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연히 머리가 조금씩 빠지고 있겠지. 제가 보니까 나이 들어서 빠지는 머리가 아니에요. 바람 불 때 앞머리 들썩이는 걸 보니까 M자 탈모라니까요. 혹시 그거 유전 아니에요? 우리 오빠도 늙어서 탈모 오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제 남편을 보면서 탈모 이야기를 하더니 대뜸 아들을 보고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서 앞머리를 까보기까지 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저랑 남편, 딸까지 어안이 벙벙한 채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어느 정도로 눈치가 없는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본 건 뇌를 거치지 않고 입으로 바로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제야 제 딸은 제가 말했던 일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겠다면서 수긍을 했습니다. 아들은 주책 없이 자기 얼굴을 보며 앞머리를 까는 며느리를 말렸고 이미 어색해진 상황에 남편은 화가 났는지 괜히 저를 보며 말했어요. 선풍기 꺼! 당신은 왜 선풍기를 켜놔가지고, 에휴! 남편은 괜히 혀를 차며 투덜거렸어요. 그 소리를 들은 며느리는 끝까지 제 남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탈모는 전혀 창피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 머리가 없다고 어설프게 가리는 게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탈모가 와도 늘 당당하게, 아셨죠? 길 가다 보면 탈모인 남자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탈모가 흠이겠어요? 저는 탈모는 인생에 전혀 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빠가 만약에 탈모가 와서 머리가 홀랑 빠진다고 해도 전 괜찮아요. 사람만 괜찮으면 탈모가 무슨 문제래요? 안 그래요, 아버님? 그러니까 탈모 유전자 물려줬다고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정말 탈모쯤은 괜찮아요. 며느리는 쉴 새 없이 말 시작부터 끝까지 탈모를 외쳤고 남편은 눈치 없이 떠드는 며느리를 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때 딸이 그만하라면서 말렸으니 망정이지. 안 말렸으면 집을 나가기 전까지 말끝마다 탈모를 외쳤을 거예요. 이게 처음 인사 왔을 때 황당한 며느리 살짝 맛보기로 들려드린 건데 어떠십니까? 정말 아기도 없고 생각도 없는 며느리였어요. 이 정도가 맛보기인데 그날 하루 어땠을지 상상이 가실는지 모르겠네요. 그날 며느리가 오자마자 입방정을 떨더니 집에 가기 전에 제 딸 제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 그날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반주를 가볍게 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혼자 할 말이 있다는 듯 입을 움찔거리더니 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솔직히요,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때 내심 불안해서 제가 며느리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다급한 목소리로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어. 내가 보니까 속에서도 고민되는 말이면 안 하는 게 좋겠어. 생각 없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고민을 한다? 이건 진짜 본인이 생각해도 엄청난 말일 텐데 뱉고 나면 누구 하나 뒷목 잡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었으면 탈모 이후로 입방정 떠는 말 안 했겠죠. 결국 며느리는 고민하던 말을 뱉었고 타겟은 제 딸이었다는데 며느리는 웃으면서 딸을 보며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오빠 동생이 아니라 누나인 줄 알았어요. 분위기가 좀 노티난다고 해야 되나? 아니다. 분위기가 좀 성숙하다. 이렇게 말해야 기분이 안 나쁘죠? 나는 정말 저분이 형님인가? 아가씨가 맞긴 한가? 그랬다니까요. 내 또래라 그래서 기대했는데 실망했잖아요. 결국 며느리는 하려던 말을 전부 해버렸고 딸은 열이 받아서 그 자리에서 참았던 말을 며느리를 보면서 쏟아냈습니다. 그러는 새언니 될 사람은 너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노티 나는 게 낫지.
지금 되게 생각 없고 철없어 보여요. 본인이 솔직한 줄 알죠? 엄청 무례하고 생각 없어 보이는데 본인만 모르나 봐요. 분명 이 정도 성격이면 오빠가 오기 전에 입조심하라고 했을 텐데 생각 없이 뱉는 거 보면 판단력이 떨어지나 봐요. 더 할 말 없으면 그냥 이쯤 나가세요.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고요. 그날 정말 며느리랑 딸이랑 머리채 잡는 줄 알았어요. 둘은 동갑내기였는데 며느리의 말실수로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 아들은 더 있다가는 싸움이 나겠다 싶었는지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어요. 딸은 분이 가라앉지 않아 오빠는 어디서 저런 사람을 데려왔냐면서 화를 버럭 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며칠 뒤 며느리는 사과를 하고 싶다며 다시 한번 찾아왔어요. 원래는 또 와서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냐며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사과는 해야겠다며 며느리가 가게로 온 겁니다. 그날 며느리가 와서 제 손을 잡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오빠 사랑해요. 저는 정말로 악의 없이 했던 말이에요. 제가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없는 거 알지만 정말 제 마음만은 진심이에요. 믿어주세요. 이번에야말로 말 잘했네. 한 번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없고 지워지지도 않아.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막 하고 다니면 되겠어? 죄송해요. 저 정말로 조심할게요. 이번 일로 오빠랑 헤어지면 저 힘들어서 못 살아요. 오빠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은 참 아기가 없어 보여요. 그날도 제 아들이랑 같이 올 수 있었을 텐데 혼자 와서 식구들한테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더니 갑자기 앞치마를 입고는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제가 딸한테도 안 시키는 식당 일을 남의 집 딸한테 시킬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 앞치마를 뺏어서 말리면서 말했어요. 네 진심은 알겠는데 이건 아니지.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일은 일이야. 너도 퇴근하고 왔을 텐데 가서 쉬어. 너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 없다면서 네가 일한다고 나서면 더 일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서 가. 저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 맞다. 어머님, 그럼 이건 어떠세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며느리는 갑자기 종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건 바로 보육원에 후원을 하고 있다는 후원 증서였고 그 증서는 액자에 꽂아져 있었죠. 그걸 보니까 며느리가 마음씨는 따뜻하구나 싶은 거예요. 저도 어려운 시절 다 지나 지금 잘 사는 건 아니라도 번듯하게 살고 있긴 해도 후원할 생각은 못 해봤죠. 며느리는 그 증서를 제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가게 벽에 걸어두는 건 어떠세요? 이미지도 좋아 보이고 손님들도 자기가 먹는 음식 비용이 후원된다고 하면 더 뜻깊은 식사가 되지 않을까요?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네가 한 거고 우리 가게 이름으로 한 건 아니잖아. 남들이 물어보면 우리 며느리가 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저도 이제 가족인데 받아주세요. 네? 어머님, 이것도 벽에 걸어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알랑방구에 넘어가 며느리 기부증서도 벽에 걸고 그런 김에 저와 남편도 힘든 가정을 돕겠다는 후원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 사업 망했을 때 끼니 걱정할 만큼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우리 꼭 살만해지면 힘든 사람들한테 후원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자며 다짐만 하다 며느리 덕분에 드디어 행동하게 됐던 거죠. 사람이 마음 먹기는 쉬워도 행동은 어렵다는데 며느리가 눈치 없긴 해도 이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어요. 아들이 성격상 생각이 많고 행동이 느린 편이라 이런 점은 며느리와 잘 맞다고 생각했죠. 사람이 어떻게 좋은 점만 가지고 있겠어요? 조금 부족해도 사람이 선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부족함 없이 컸다는 건 알았지만 남의 아픔에 선뜻 손 내밀기 쉬웠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내 지갑에 얼마나 들어오나 관심은 많아도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관심도 없잖아요. 이런 점도 확실히 며느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긴 했던 거죠. 지금도 벽에는 며느리 후원 증서와 저희 가게로 후원하는 증서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며느리 덕분에 좋게 변화한 것도 많아요. 하지만 이런 천방지축 며느리를 감당하기란 적응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생각해 보면 상견례 때 뵌 사돈 부부 말이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네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며느리는 좋게 말해서 천방지축이었는데 저 성격은 사람 안 가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안사돈이 사돈 처녀 소개하면서 유학 가서 그림 공부 중이라고 소개했는데 옆에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면서 말했어요. 제 동생이 유학을 가긴 갔는데요. 성적이 형편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한국 회사들은 유학 다녀왔다고 하면 괜히 사람이 막 달라 보이는지 덥석 뽑고 보잖아요. 근데 그 나쁜 머리가 어디 가겠어요? 거기서도 솔직히 성적은 그냥 그래요.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온 가족이 당황했는데 가장 황당했던 사람은 사돈 부부였을 거예요. 저는 며느리가 내심 저희 집안이 자기 집보다 못 살아서 말을 쉽게 막 하나 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 안 가리는구나 했습니다. 그날 안사돈이 자포자기했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저희 딸이 이래요. 뭐든 솔직하게 말을 하는데 처음 보면 버릇없어 보이기도 해요. 애가 마음은 그게 아닌데 뭘 숨기고 포장해서 번지르르하게 말을 못하니까 오해도 많이 받아요. 이런 딸이 시집을 간다니까 엄마로서 걱정이 많네요. 거짓말하고 숨기려는 것보다야 낫죠. 너무 걱정 마세요. 사돈 처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밥만 먹고 있었고 사돈 부부는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진짜 며느리 빼고는 온 가족이 민망해서 서로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 후로도 눈치 없이 계속 떠드는 바람에 안사돈이 며느리를 보면서 다그치며 말했어요. 제발 조용히 좀 있어. 내가 너 때문에 얼굴이 다 화끈거려서 못 살겠어. 사돈 부부도 이럴 정도였는데 며느리가 얼마나 천방지축인지 감이 좀 오시죠? 나쁜 의도야 없다지만 며느리는 꼭 한 번씩 사람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건 확실했어요. 그래서 그날 상견례가 끝나고 사돈 부부는 저희 부부에게 죄송하다며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남편은 며느리를 나쁘게만 보지 않았어요. 거짓말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며느리는 아들과 같이 주말에 유기견 봉사도 가는 사람이었죠. 보통 여자애들이랑은 어딘가 달라도 다른 그런 사람이었는데 눈치가 없다는 게 큰 문제이긴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얘 진짜 버릇 고쳐놔야겠다 싶을 때가 있었어요. 결혼 준비하다 보면 신혼부부들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집 문제로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판교에서 회사를 다니는 며느리가 신혼집을 대뜸 서울에 구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둘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아들은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양가 부모님들 도움 없이 우리 둘이 하기로 했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구해? 대출 받으면 되잖아. 오빠도 나도 직장인이라 대출 잘 나올 텐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세라도 못 구하겠어? 그러니까 내 말은 왜 굳이 서울에 전세로 가야 하냐고. 나 어차피 지하철로 출퇴근하니까 경기도의 역세권 아파트 알아보면 매매도 할 수 있어. 오빠, 요즘에는 서울 사는 게 스펙이란 말도 있어. 나중에 애들 태어나면 서울에 있을 때랑 경기도에 있을 때랑 보고 자라는 게 다르다니까? 며느리 의견은 서울에 있어야 나중에 태어날 아이한테도 좋을 거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왜 굳이 서울에 그렇게 버텨야 하는지 이해를 못했죠. 아들은 어차피 문화생활 뭐 그거 자주 가겠냐면서
경기도에 신혼집을 구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옛말에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뜬금없이 서울살이를 외치는 며느리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오죽하면 사돈 부부도 며느리 회사가 판교라 왜 굳이 서울까지 가려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며느리 혼자서 애들 교육 운운하면서 서울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지하철로 출퇴근하면 된다고 우기는데 이러다가 신혼집 대출만 왕창 생기겠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둘이 알아서 하겠지 하려는데 며느리가 어느 날 가게로 찾아온 겁니다. 아들은 양가 도움 없이 준비하기로 며느리와 합의를 봤다는데 왜 저를 찾아왔나 의아했어요. 그러다 문득 서울에 집을 구해야 되니까 돈이라도 달라고 하려나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제 예상은 한 치의 빗나감도 없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며느리는 가게까지 찾아와 당돌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결혼 준비로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 놓고 뭘 이제 와서 시간을 물어. 뭘 말하려는지 작정하고 온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말해봐. 그러자 며느리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들고는 혼수 목록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당돌한 목소리로 아주 작정을 했다는 듯 말하더군요. 이거 제가 다 해가지고 올 혼수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최신, 최고급들이고요. 제가 침대, TV, 냉장고, 하여튼 집에 들어가는 청소기 하나까지도 다 최고급으로 빵빵하게 해갈 거예요. 그 대신 부탁이 있어요. 부탁? 무슨 부탁인데? 너희들이 살 집에 들어갈 혼수를 왜 나랑 상의하니? 꼭 상의해야 될 문제라서요. 저 원래는 오빠랑 한 번도 안 싸웠는데 요즘에 아파트 문제로 엄청 싸워요. 저도 현실적인 문제로 부딪히니까 머리도 아프고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파트 좀 구해주세요. 저는 며느리가 무슨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는 것도 아니고 대뜸 아파트를 구해달라는 말에 황당했어요. 말이 아파트지 요즘에 아파트를 누가 그렇게 쉽게 살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해서 며느리를 보며 재차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영민이랑 상의가 된 거야? 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너한테 처음 듣고 기가 막힌데. 오빠 성격 아시잖아요. 집안에는 손벌릴 성격 못 되는 거 그거 제가 아니까 직접 온 거예요. 그렇게 남편 될 사람 성격 잘 아는 애가 이렇게 찾아오면 영민이가 어떤 기분일지 생각은 하고 온 거야? 근데 솔직히 저도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기업 직원의 집안도 좋은데 경기도에 신혼집 구했다고 하면 친구들도 못 불러요. 집들이 하다 보면 친구들도 올 텐데 제 친구들 다 브랜드 아파트 살면서 아파트 자재가 싸구려인지 아닌지도 다 알아보는 애들이라고요. 그래서 제 말은 어차피 경기도에서 잘 나가는 대장 아파트급의 좋은 아파트 구할 게 아니라면 입지라도 서울로 구하자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를 구하자는 거야? 사람들도 불러야 하고 남들만큼 멋들어지게 살고 싶어서? 어떤 여자나 다 똑같을걸요? 제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저는 별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씩 다 챙기려고 들면 아파트로 안 끝나요. 그래도 그렇지. 세상 누가 너처럼 이렇게 예비 시어머니 찾아와서 이렇게 대놓고 말하겠니? 주변에 너 같은 사람 본 적 있어? 요즘은 자기 표현 시대예요. 옛날이랑 다르다고요. 어머님도 트렌드에 맞게 좀 바뀌셔야 돼요. 진짜 어쩜 저렇게 얄미운 소리를 잘도 하는지.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었으면 어디서 저렇게 말하면 부모 욕먹이는 짓이라고 한 소리 했을 거예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장사 해야 되니까 너는 이만 가라. 내가 연락할 테니 가만 기다려. 네, 근데 올해는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결정 좀 지어주세요. 저는 며느리가 저한테 서울 아파트를 맡겨둔 줄 알았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어이없어 하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해맑은 얼굴로
인사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진짜 좋게 말해서 해맑은 거지. 해맑기만 한 싸가지 밥 말아먹은 그런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불러놓고 낮에 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가 저까지 찾아올 줄 몰랐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내가 결혼 준비하면서 수도 없이 말했을 거야. 괜히 대출을 껴서 왜 굳이 서울로 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경기도에 아파트를 사도 대출 받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래도 대출 받게 될 금액부터 다른데 나 진짜 환장하겠어. 괜히 집 문제로 엄마까지 찾아가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차라리 잘 됐어. 내가 이참에 아주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잡아야겠다. 좋게 보려 했더만 안 되겠어. 이대로 가다간 결혼하고도 크게 사고 칠 위인이야. 뭘 어떻게 하려고? 괜히 그러지 마. 애가 나쁜 애는 아닌데 생각이 좀 짧아서 그래. 생각 짧은 게 나쁜 거야. 어른이면 나이에 맞게 살아야지. 뭐 하는 거야? 철딱서니 없이. 아주 홍군형을 내야지. 저는 아들 말을 듣다 며느리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정을 하고 해맑기만 하고 생각 없는 며느리한테 매운맛을 보여줘야겠다 다짐했어요. 나름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다음날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가게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제가 아파트라도 알아봤다고 생각했는지 회사를 조퇴까지 하고 가게로 왔더군요. 양손에는 주스를 들고 왔는데 입이 귀에 걸려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집을 구했다고 생각한 게 틀림없었죠. 며느리는 저를 보고 그동안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제가 어머님 날도 더우신데 고생하실까봐 음료수 사왔어요.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쭉쭉 드세요.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그냥 오지. 그래도 어머님이 절 부르실 때는 제가 했던 말에 대한 응답을 듣게 될까 싶어서 이렇게 온 거죠. 얼씨구. 그럼 너네가 서울에 아파트 없다고 하면 이거 다 가져갈 거야? 혹시 모를 일이죠 뭐? 참나, 내가 널 어떻게 이기겠니? 됐고, 이 주소로 영민이 데리고 가봐. 며느리는 제가 건넨 쪽지를 신이 난 듯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주소가 서울인 걸 확인하고는 감동받은 표정을 하고는 저한테 잔뜩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감동이에요. 저 며느리라고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아파트도 따로 알아봐 주시는 거죠? 저 정말 살면서 잘할게요. 제가 어머님의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될게요. 네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가봐. 내가 그래도 첫 며느리라고 무리해서 알아본 거야.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제가 안아드릴게요. 아유, 얘가 왜 이래? 아, 이건 놔. 제가 서울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네자 며느리는 저를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며느리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주소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미리 아들한테 그 주소로 가면 뭐가 있는지 미리 다 말을 해둔 상태였죠. 그래서 주소를 받고 그날 저녁에 바로 며느리를 데리고 쪽지에 있는 주소지로 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며느리는 그렇게 바라던 서울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아들한테는 모른 척하고 며느리를 데리고 그냥 가서 가만히 보기만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날 저녁 집으로 와서 배꼽 잡는 이야기를 들려줬네요. 제가 적어준 주소로 아들은 며느리와 같이 갔는데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누군가 나오더랍니다. 해맑은 우리 며느리는 영문도 모른 채 집안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며 물었대요. 누구세요? 여기 저희 어머님이 보고 오라고 한 집인데 아직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이사를 가는 건 맞는데 아직 이사 갈 날짜가 아니라 살고 있어요.
그냥 편하게 들어와서 집 구경해요. 아, 맞아요. 아무래도 집 팔았다고 바로 나가시긴 힘들겠죠. 저희 결혼식도 2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 전에만 이사 가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일단 들어갈게요. 며느리는 신이 난 목소리로 날짜까지 계산하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고 드디어 서울에 내 집이 생긴다며 좋아하던 며느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말로만 듣다 눈으로 보고 같이 놀랄 정도였다고 했어요. 그 집은 바로 가 신내림을 받을 제 무당 친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는 작은 불당을 모셔놓고 향을 피워두고 있었죠. 게다가 말이 작은 불당이지 처음 보는 사람은 거실 전체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했을 거예요. 암막 커튼을 쳐놓고 향냄새가 집안 가득 풍기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딱 봐도 겁먹을 비주얼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입이 떡 벌어지게 놀라고 있자 친구는 바로 옷을 갈아입고 거실 한가운데 앉았대요. 그리고는 며느리를 보며 소리치듯 말했다고 했습니다. 멀뚱히 서 있을 거야. 실령님이 노하셔. 얼른 자리에 둘 다 썩 앉아. 아들이고 며느리고 할 것 없이 간담 서늘해지는 분위기에 고분고분 자리에 앉았다고 했어요. 무당 친구는 둘을 앉혀놓고는 앞에 있는 상에 쌀알을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이 집에 살았던 사람으로 나가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 이어서 올 사람들이 여기랑 기운이 맞나 봐야 되는 게 내 일이야. 그런 것도 보세요? 저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하늘에서 노하실 만큼 죄 지은 것도 없어요. 저희 오빠도 법 없이 살 만큼 좋은 사람이에요. 그건 너희 같은 인간이 판단할 게 아니야. 저기 하늘에 있는 신이 판단하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하고 친구는 옆에 있는 방울을 흔들면서 중얼거리며 말했대요. 하늘에 계신 신령님, 아버님, 이 미천한 인간의 앞날을 살펴주세요. 눈을 감고 방울 흔들면서 중얼거리는 무당을 앞에 두고 나갈 수 있었겠어요? 아들은 분위기에 압도된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고는 그저 무당이 방울을 멈추고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바랬대요. 그러다 갑자기 눈을 번뜩 뜨고는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더니 며느리를 보면서 앙칼진 목소리로 무언가 빙이라도 된 것처럼 강한 어투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너희 둘 신혼부부구나. 여자애가 팔자가 센 것이 아주 남잘 잡아먹겠어. 이건 될 것도 안 될 일이야. 당장 갈라서. 네? 뭐라고요? 저 그렇게 성격이 센 편이 아닌데요. 누가 성격이 세대? 네 팔자가 더럽게 세다고. 너는 남자 잡아먹고 남자 집안까지도 잡아먹을 팔자야. 남자 살리고 싶으면 당장 헤어져. 결혼 앞두고 헤어지라는 말을 들었으니 며느리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당황한 며느리는 횡설수설하면서 무당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희 조금 있으면 결혼도 하고 혼수도 다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어머님도 저희 잘 살라고 이 집도 알아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너희랑 안 맞다고. 팔자도 드세 내가 서울 와서 살면 하늘 모르고 더 세지는 법이야.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요. 오빠, 일어나 나가자. 어허, 어디 신령님도 안 나가셨는데 먼저 일어나. 내 말 무시하고 한번 살아봐. 석 달, 딱 석 달이면 네 남편 잡아먹고도 남아. 내가 딱 보니까 여자가 불기운이네. 양손에 돈을 쥐고도 더 쥐고 싶어서 입까지 벌리고 있는 형국이야. 탐욕이 이렇게 많으니까 남자 등골 빼다가 가죽까지 뜯어먹겠어. 어른들 말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여자를 어느 집에서 감당하겠어. 며느리는 무당의 말에 청천벽력 같은 말이라도 들은 사람처럼 멍해졌다고 했어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준비하다 갑자기 남편을 잡아먹을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크게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어이없는 말에 울먹이며 무당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먼저 오빠 꼬셔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왔는데 제가 팔자가 세서 오빠를 잡아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헤어져요? 저 정말 못 헤어져요. 똑같은 소리 몇 번을 해. 너 내가 말하면 듣기는 할 거야? 네, 뭐든 말만 해주세요. 제가 뭐든지 다 들을게요. 전 오빠하고는 절대 못 헤어져요. 그럼 집안 어른들 말 잘 듣고 살아. 네 사주가 보통 센 게 아니야. 얼마나 팔자가 세면 부모도 이겨먹어. 그리고 항상 네 의견만 앞세우지 말고 주변 사람들 말도 좀 듣고. 너는 네 의견대로 살면 네 명예도 다 못 살아. 제가 빨리 죽는다고요? 너 남자친구랑 엊그제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날 뻔한 적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것도 보여요? 그럼 내가 까막 눈으로 네 미래를 보겠어? 그러니까 내 말 무시하지 말라고. 너 유학 못 간 이유도 다 그런 거야. 물 건너 여행은 가도 몇 달씩 눌러서 해외에 사는 건 네 팔자에 안 맞아. 맞아요. 저 그때 유학 가려고 몇 번이나 알아봤는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자연재해 생기고 무슨 국제적 사고도 생겨서 못 갔어요. 다 네가 너무 세서 그런 거야. 너는 그저 주변 잘 살피면서 살아야 해. 며느리는 정말 유학 준비를 하려다가 엎어진 적이 있었고 과거 내용까지 알고 있는 무당을 보고 아연실색한 거예요. 그리고 무당은 표정이 변하더니 며느리를 보면서 마지막 쐐기를 날리듯 말했어요. 집 보러 왔다고 했지? 내가 이제 8년 여기서 전 봤으니 다 봤지. 나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갈 테니까 여기서 잘 살아봐. 싫어요. 저 그냥 경기도에서 살 거예요. 저는 오빠랑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오빠, 우리 나가자. 어머님한테 여기 이사 안 한다고 빨리 말씀드려. 저희 가볼게요. 그냥 여기서 평생 사세요. 결국 며느리는 도망치듯 먼저 그 집을 나와버렸고 아들은 먼저 차에 가서 물 마시고 진정하고 있으라고 보냈어요. 아들은 제 친구와 둘이 남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 김영민입니다. 어머님한테 말씀 들었어요. 그래, 훤칠하게 잘도 컸네. 신부가 인상이 참 좋아. 사람이 구김살이 없으면 꼭 저래. 그러니까 옆에서 아내랑 대화도 많이 하고 해. 그러면 문제될 거 없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제 무당 친구는 그렇게 며느리의 서울 상경 꿈을 접는데 성공했어요. 그 친구가 신내림을 받고 아파트에서 점을 봐주던 친구인데 꽤 용한 무당이었죠. 친구 말로는 며느리와 아들 궁합이 잘 맞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며느리가 자꾸 헛꿈을 꾸니까 그 꿈 접어보려고 궁합 안 맞는다는 소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날 간담이 서늘했는지 한밤중에 저를 찾아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너희 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한밤중에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 그 집 혹시 계약금 보낸 거 아니시죠? 안 보냈지. 너희 둘이 보고 와야 계약금을 넣지. 잘하셨어요. 절대 넣지 마세요. 저 오빠랑 그냥 경기도에서 살 거예요. 아니, 어머님 집 근처에 얻어서 살게요. 갑자기 왜 그러니? 하도 서울 아파트 타령해서 내가 알아본 건데. 저 서울로 가면 죄명에 못 산대요. 그리고 오빠도 같이 죽을지도 모른대요. 그렇게 가슴 졸이면서 살긴 싫어요. 그냥 여기에서 살고 싶어요. 그거 참 용한 집이네. 난 거기가 점집이었는지 몰랐지. 아무래도 거긴 좀 살기 그렇지. 다른 곳이라도 알아볼까? 아니요. 이제는 서울 하늘 아래에서 절대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기 살게요. 며느리는 저를 끌어안고 저희 집 근처에 살겠다면서 한참을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특히 사돈 부부는 며느리가 갑자기 고집을 꺾은 게 신기했는지 제게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사돈,
우리 딸이 한 번 마음 먹은 건 끝까지 하려고 하는 성격인데, 아니, 어떻게 마음을 돌리신 거예요? 안 그래도 서울 아파트를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많았거든요. 글쎄요, 하늘의 기운을 받은 거 아닐까요? 갑자기 신령님이 서울은 안 된다고 했나 봐요. 어찌됐든 잘 됐네요. 앞으로 철없는 제 딸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사돈 부부와 저희 부부는 며느리의 서울 상경을 맞고 우여곡절 많던 결혼을 잘 치를 수 있었어요. 참 철없지만 귀여운 며느리를 가족으로 들이느라 저도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집안에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온 가족이 며느리 바람 불며 날아갈까 아주 노심초사하며 모시고 삽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저희 집과 20분 거리에 살면서 매번 집에 와서 냉장고 반찬 꺼내 먹으며 이렇게 말해요. 어머님, 저는 전생에 어머님 딸 아니었을까요? 이상하게 어머님 집만 오면 입맛이 당겨요. 이러다 저 돼지 될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요즘에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아요. 심지어 친딸도 갈비 냄새 질린다고 식당에 안 오는데 며느리는 아들이랑 같이 와서 저녁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식당이 끝날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저랑 같이 한참을 수다 떨다 가고는 해요. 오늘은 진상 손님 없었는지, 요즘 장사하다 힘든 건 없는지 꼭 그렇게 저랑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날은 딸보다 친구보다 더 든든하답니다. 이런 며느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주변을 다 뒤져도 제 며느리 같은 애가 없습니다. 친구들도 저만 보면 너네 며느리 참 별종이라고 말하고 할 정도랍니다. 요즘 저희 며느리는 임신하고 미혼모 시설에 또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저희 부부도 가게 이름으로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마음을 쓴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옛말에 욕심은 눈을 멀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가지려고 손에 움켜쥐다 보면 결국 다 부서지고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분수에 맞게 적당히 가지고 살 때 그 빈틈으로 행복이 들어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가난이 대문으로 찾아와도 사랑이 창문으로 도망가지 않고 서로를 더 꽉 잡아줄 수 있는 지탱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서로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행복이 스며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 힘들수록 옆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곳이 어디든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사랑으로 만난 사이인 만큼 가족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귀여운 며느리는 여기까지 소개할게요. 모두 고부 갈등 없이 행복한 가정에서 웃음소리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